자, 지난 시간에 현금 흐름표까지 했고 다는 못했을 거예요. 현금 흐름표의 나머지 내용들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재무회계가 끝납니다. 오늘 재무회계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하고 세법 세무회계를 할 예정이에요. 자, 보시면 211페이지 할 차례인데, 자,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현금 흐름표를 보면 손익계산서하고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당기순이익은 이건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정보가 되게 유용한 정보예요. 일단 현금 흐름표 자체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으면 현금 흐름도 좋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도 좋아야 되는 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써보면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이거였나? 자,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비용금 비용 이렇게 조정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운전자본의 변동을 반영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런 구조인데 보통 우리가 뭘 이제 봐야 되냐면은 영업 외 수익 비용 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수익 비용 쪽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그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 단계에서 끝나거든요.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당기순이익을 잘 비교하진 않고 현금 흐름표를 만들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이익하고 현금 흐름표에 있는 영업 현금 흐름을 많이 비교를 해요. 두 개를 비교해. 두 개는 당연히 달라요. 다른데 뭐가 더 클까요? 뭐가 더 클까? 어떤 게 더 클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커요. 이게 더 커. 이게 정상이야. 정상 내지는 바람직한 모습. 비정상은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현금 흐름표 만들 때는 손익계산상 이익에다가 비연금 비용을 더해주고 이게 크거든요.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 운전자본의 변동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다고요. 근데 운전자본의 변동이라는 거는 이거잖아.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이런 애들의 기초, 기말 금액들의 이 변동, 이 차익이란 말이죠. 차익들. 이건데 잘 보이나? 이렇게 흐리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작아지는 경우는 이 운전자본의 변동으로 인해서
매출 채권이 많이 늘었어. 응? 재고자산도 많이 늘었어. 매입 채무는 막 줄었어. 막 이러면은 어? 자산이 운전자본 관련된 자산이 늘고 부채가 줄고 막 이래 버리면은 여기서 차감해줄 게 확 커지죠. 그러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익보다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응?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왜 얘가 더 큰 거를 정상이라고 하냐? 보통은요 운전자본의 변동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기초와 기말에 얘네들의 잔액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큰 변동이 있을까요? 응?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여기가 10억이었던 게 갑자기 100억이 되고 그런 일이 있을까? 10억이었던 게 100억이 되고 뭐 10억이었던 게 11억이 되거나 10억이었던 게 9억이 되거나 이 정도의 변동들이란 말이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정화된 회사들은 이 운전자본을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가요. 똑같이 가진 않지만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해주는 폭이 크지 않아. 크지 않아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크지 않아요. 좀 큰 경우에는 뭐 특별한 뭔가 사유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항상 있거든. 항상 있어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라는 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유형자산 되게 비싸잖아.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뭐 차량 운반구, 시설장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이제 상각비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 구입 대금 자체가 엄청 크잖아. 그거를 감가상각을 뭐 몇십 년 동안 하든 건물은 뭐 40년까지도 하지만 기계 뭐 이런 설비들은 보통 5년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5분의 1 막 이런 금액이 비용으로 막 들어가 있어 이게. 그런 것들을 다시 가산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는 영업현금 흐름이 이런 감가상각비들 때문에 큰 게 정상이에요. 운전자본이 그거보다 더 컸어. 그러면 이제 비정상인 거야. 그 사유가 합리적인 사유면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얘네 운전자본은 그렇잖아요. 이게 갑자기 확확 뛸 일이 없는 성격들이잖아.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보면 좀 교과서 같은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면 거의 영업이익의 2배 될걸요? 영업현금 흐름이. 그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그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를 보면은 분식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영업이익이 영업현금 흐름보다 훨씬 컸어. 매출 채권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매출 채권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었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상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매출 채권 인식. 매출 채권 어떻게 인식해? 매출 채권이 하면서 매출을 인식하는 거죠. 이 회계 처리는 있는데 매출 채권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얘는 있는데 얘는 없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매출 채권은 거래처에서 주는 돈이죠. 매출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거래처에서 받아야 되잖아. 근데 돈 주세요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출을 가공했기 때문에 매출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공시는 했지만 매출 채권이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가 그래 너 그만큼 나한테 매출했으면 내가 돈 줘야지. 대우조선해양은 배 만드는 회사잖아요. 선주가 배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이만큼 돈 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만들었다라고 회계 처리해놓고 선주한테는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돈 주세요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선주가 딱 봤을 때 에이 그만큼 아직 안 만들었잖아. 이걸 선주는 아니까.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돈 주세요 소리를 못 하니까 얘가 가짜기 때문에 매출채권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계속 냈지만 왜냐면 이렇게 상장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3년 동안 안 나면 그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영업이익을 낸 거야. 그럼 이 현금 흐름표만 보면은 빤히 알 수 있는 이런 분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걸렸냐? 감사하면서 왜 안 걸렸냐? 감사인이 봐준 거죠. 그래서 감사인이 감옥 간 거예요, 이거는. 그럼 회계사가 너무나도 명백한 분식을 알면서 묵인해 준 거지. 그래서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구속되고 징역, 실형 받고 징역 갔어요. 이 감사한 회계사가. 안진 회계법인이죠. 그 안진 회계법인이 타격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영업이익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비교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고요.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유동성 평가, 우리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자, 제가 이 비율 설명할 때 이게 높다고 좋고 낮으면 나쁜 건데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제 운전자본의 어떤 묘미 이런 것들을 무시한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걸 보완하는 지표예요. 이거는 현금 흐름을 보고 영업 현금 흐름을 분자로 하고 유동부채를 분모로 한 거예요. 자, 이거는 같은 자산 부채끼리니까 기말 시점의 자산 부채를 비교하는 건데 현금 흐름은 뭐예요? 기간이죠. 기간. 현금 흐름은 기간에 대한 재무지표잖아. 유동부채는 뭐야? 스팟이죠, 스팟. 시점이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얘도 기간처럼 표현해주기 위해서 기초와 기말을 평균 내서 평균 유동부채로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적인 1년 동안 유동부채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의 영업현금 흐름이 이 정도니까 영업현금 흐름으로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단기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동비율이라는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보완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 평가 현금 부채 보상 비율 이거는 영업 현금 흐름을 평균 총 부채로 나누는 거예요. 유동 부채가 아니라 총 부채로 나누면 나오는 비율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저는 이런 무슨 비율 이런 거를 해봐라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보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이건 쪽 제가 뭐 무슨 비율을 계산해봐라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기 쉬운 그러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물어봐요. 매출총 이익률, 원가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딱 내용을 알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로 뭔가 외워서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거를 막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현금 흐름표 끝났고 또 참고로 뭐 얘기해 줄 만한 게 우리 요거랑 비슷한 건데 211페이지 표 7-5 지난 시간에 뭐 삼성전자, LG화학, 쿠팡 이렇게 놓고 봤던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 이런 게 있어요. BCG 매트릭스라고 이게 뭐 불주사 그 BCG가 아니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매트릭스가 있어. 아주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수익성, 이쪽 지표가 이제 성장성. 수익성이 좋으면서 성장성도 좋은 회사. 수익성은 낮은데 성장성은 되게 좋은 회사. 수익성도 낮고 성장성도 낮아. 성장성은 별로 없는데 수익성은 되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여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알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런 거에다 막 이렇게 자리를 회사별로 이렇게 막 해본 거야. 해봤더니 이걸 가지고 이런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이 표를 요 축을 이용해 갖고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었어. 수익성이 좋고 성장성도 되게 좋다. 그럼 이 회사는 수익을 잘 내면서 계속 앞으로도 막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스타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스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익성은 되게 좋은데 성장성은 별로 없어. 이미 성장이 다 끝난 거지. 캐시카우의 영역이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뭐 돈 표시 얘네들이 쓴 거에는 뭐 이렇게 달러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나라 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수익성은 낮은데 성장성은 되게 높다. 이쪽 영역을 이제 캐스천 마크라고 해놨어요. 캐스천 마크. 수익성도 낮고 성장성도 되게 낮다. 되게 웃긴데 이렇게 했어요. 개 이렇게 해놨어. 개. 도그 진짜로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BCG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거를 이제 이런 자리매김을 평가할 때 많이 활용하는 지표가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를 갖고 이런 거를 많이 매칭을 합니다. 뭐 다른 것도 같이 보지만 현금 흐름표에 이제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있으면 캐스천 마크, 스타, 캐시카우, 고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뭐 이렇게 볼까요? 캐시카우에 있는 애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되게 좋겠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표현할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되게 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그냥 그래. 재무 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야. 돈을 벌어다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투자도 별로 안 해. 투자 별로 안 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뭐 플러스이거나 뭐 거의 미미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에요. 성장성, 스타. 일단 돈은 잘 벌고 있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되게 커. 응?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계속 투자를 하는 거야. 재무 활동은 이게 또 마이너스겠죠. 삼성전자 같은 데라고 보면 되겠죠. 돈을 잘 벌어서 걔 갖고 배당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막 이런 데예요. 캐스천 마크 영역. 돈을 일단 잘 못 벌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좀 작아요. 작아. 근데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 투자 활동 마이너스야. 이런 데는 돈 아직 못 버는데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돈을 열심히 빌려오거나 증자를 하거나 하고 있겠죠. 재무 활동은 플러스예요. 얘네는 어떨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매우 낮고 마이너스거나 매우 낮고 투자도 안 하죠. 투자도 안 하고 있어요. 투자 활동도 플러스거나 투자 안 하면 플러스예요. 돈이 없으니까. 재무 활동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뭐 이 단순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 자본을
조달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운전자본 목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한다면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가 되긴 힘들 거예요. 뭔가 상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의 뭐 양상을 띠더라 뭐 이런 거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표현해 볼까 같이 이렇게 되겠죠. 현금 물음표를 갖고도 이런 이 BCG 매트릭스의 회사의 위치를 매칭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로도 이제 써먹습니다. 220페이지의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실제 재무제표를 갖고 한번 구경하면서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이거는 어떤 뭐 계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MA 주식 계산은 설립한 지 4년 된 건설회사다. 꼭 경영관리자가 다음 달에 있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운영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사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잘릴 수도 있나 봐요. 승진할 수도 있고. 근데 회사는 설립 첫 해에는 여러 가지 현금 지출이 많아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어요. 둘째 해와 셋째 해에는 영업 성과가 좋아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고 셋째 해에는 둘째보다 20%나 성과가 좋았다. 그런데 4년째인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강력한 경쟁 기업이 나타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대폭 하락하여 마이너스가 될 것이 예상된다. 만약 이러한 사정을 이 관리자가 이사회에 그대로 보고하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회계 기간이 아직 안 끝났어. 두어 달 남았다고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가 있을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이 회사는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물건을 잘 팔아서 건설회사가 영업을 잘 해가지고 분양을 잘해서 그 대금을 받는 거죠. 근데 두 달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지금 경쟁 상황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극단적으로 단순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두 달 남은 상황이야. 2개월. 운전자본이죠. 매출 채권을 회수를 늘려. 영업사원들 막 압박해가지고 빨리 가갖고 밀린 외상값 빨리 받아와.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거야. 엄청나게 쪼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매입 채무, 지급 지연. 내년에 준다 그래. 좀만 참아달라 그래. 거래처한테. 막 이런 갑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높이는 방법. 진짜 나쁜 짓. 뭘 또 하고 싶다. 고정자산 사. 이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정자산 구입을 해. 그러면 돈이 나가잖아. 근데 걔는 투자활동 현금 유출이죠. 응? 투자활동 유출이란 말이야. 그리고 고정자산을 사게 되면 두 달 남았으니까 두 달치 감가상각비가 계상되겠죠. 응? 감가상각비를 올려. 근데 감가상각비가 올라가면 당기순이익에도 같이 빠지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생산에 들어가는 그거라고 하면은 장비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뭐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방법은 기업의 순이익에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이 짓은 안 했다라고 하면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감가상각을 했다라고 하면 고정자산 구입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손익에는 계속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걸만 샀어. 어? 그러면 감가상각비만큼 계속 성과가 안 좋아지겠죠. 응?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매출 자체를 늘려버리고 매출 채권 회수하는 게 없구나. 이익 늘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매출을 늘리는 거고 옛날에 이런 거 해가지고 제일 문제됐던 기업이 이제 남양유업이죠. 남양유업 뉴스 아시죠? 요번에 나온 그 코로나 뭐 그 뉴스 말고 옛날에 그 회사 영업사원들이 대리점 주인들한테 막 갑질해가지고 물건 막 억지로 강매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 아무튼 임시로 뭐 이런 어떤 성과를 좋게 만들려고 뭔가를 조작하면은 결국은 안 좋아지겠죠. 이 사례 외에도 경영자 및 기업 입장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부풀릴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정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은 운전자본의 조정과 이익을 늘리는 거 이게 있는데 이 정도가 거의 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조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분식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분식이 회계상 이익을 늘리는 거야. 영업이익 늘리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현금 흐름 조작은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현금이 움직여야지 되니까. 진짜 뭐 범죄를 한다고 하면 뭐 사채업자한테 뭐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매출채권 회수된 것처럼 잠깐 넣어놨다가 또 다시 빼서 갚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다시 매출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막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거는 범죄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이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 끝났고요. 이제 뭔가 재무회계가 거의 다 끝나가는 느낌이고요. 이제 8장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넘어와서 봤던 것들이 있어요.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보면은 주석 2번에 제일 긴 주석인데 그게 우리 회사가 적용한 회계 원칙은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다 나와 있죠. 회계 처리 방법들이 우리 회사는 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재고자산의 평가는 무슨 법으로 하고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석 2번에 쭉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는 강제로 해야 되는 원칙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감가상각 방법, 뭐 정액법을 쓸래, 정률법을 쓸래, 재고자산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그런 거 있겠죠. 대손은 뭐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주석 2번에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여기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나와 있네요. 225페이지에 그 점점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대손상각비 추정에서 낙관적인 비율을 상각률을 쓴다든지 아니면 비관적인 상각률을 쓴다든지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냐 공격적으로 평가하냐 뭐 이런 차이겠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시점에서 자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제품과 더불어 미래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제품 가격과 영업 가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자의성 존재. 이건 저도 실제로 봤던 케이스가 있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업은 회계 기말에 재무제표를 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익 조작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기말지고 과대계상 이런 거. 실제로 과대계상이 아니라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막 만들기도 해요. 그럼 이익이 늘어나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늘어나는지는 원가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실제로 봤던 케이스인데요.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해야겠다. 이거는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어떤 ERP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ERP 프로그램을 만들어. 근데 회사가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만약에 뭐 유저 한 명당 뭐 300만 원짜리야.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아이디 하나를 받으면 이게 300만 원짜리야. 이런 거를 팔았어. 그럼 회사는 이거를 제품 매출,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판 거니까 제품 매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이 물건 판매 내역을 보니까 요거 300만 원을 팔면은 요 300만 원 쓰는 뭐 예를 들어 뭐 3년이다. 3년 기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유지 보수를 해주는데 회사의 영업 활동을 봤더니 이 유지 보수 서비스에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제품 가격이에요. 제품 가격도 있고 일부 금액은 3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 매출이란 말이에요. 이 서비스 매출은 언제 실현되는 거예요? 이 제품 매출은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뭐 USB나 CD 또는 고객이 다운로드 이런 거 하면은 매출이 딱 인식이 되는 건데, 이런 서비스 매출은 이 고객이 계약한 요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면서 인식하는 그 일하는 대가잖아. 서비스 매출은 이게 3년 동안 인식할 매출이에요. 3년 매출. 예를 들어서. 근데 3년 동안 인식할 매출이 포함된 거를 물건 팔면서 한꺼번에 다 인식한 거지. 이렇게 되면은 줄여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매출을 줄여줘야 되겠지. 응? 매출을 그만큼 줄여주고,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게 있죠. 먼저 받은 돈에 불과해 선수금이 맞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서 선수금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매출이 인식돼야 되겠죠. 실제로 이 회사 당시에 아주 옛날인데, 제가 3일의 개업인 있을 때니까 이렇게 해서 요 이슈된 금액이 이 매출이 없어질 금액, 늘어날 선수금의 금액이 얼마였냐면 300억이었어요. 300억. 그래갖고 코스닥 상장사였는데, 이거를 회사에서는 막 매출로 인정해달라고 사정하죠. 어떻게 됐을까? 3일의 개업인인데 안 해줬죠. 그렇다고 원래 이게 회사가 계속 고집 부리면 300억 우리 매출이 맞더라고 우기면은 감사의견은 매출과 선수금에 대한 위반으로 뭐 한정 의견이 나가거나, 이 금액이 중요하면 부적정 의견이 나가거나, 300억에 대한 근거를 못 찾았다 말라고 하면은 의견 거절이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회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상장 폐지되니까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쳐서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적정 의견은 나갔어요. 회사가 다 고쳐갖고 수정 반영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얘기할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할 때 해야 되겠다. 약간 범죄 이런 거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자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음,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회계 수치의 진실에 대한 이해. 많은 사람들은 회계를 정확한 숫자의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얘기했죠. 재무제표 끝자리까지 상세히 보고된 금액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원단위 뭐 이렇게 재무제표 공시할 때 숫자들 보면 끝자리까지 딱딱 다 써 있죠. 응?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확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그냥 얘기할 때도 한 절반 정도 이거랑 50%뭐 이런 거랑 더 정확하게 난 50.5%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 왠지 숫자가 막 디테일하면은 그 정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정확한 숫자일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응? 근데 이 완벽하게 정확하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회계사의 감사 의견이 뭐라 그랬죠? 잘 만들었으면 적정하다 그래요. 적정하다. 응? 적정 의견이에요. 적정하다. 응? 완벽한 정확성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재무제표에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숫자의 완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측정 방법이나 추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음, 부수적 회계 처리 이건 뭐냐면은 어떤 회계 처리 방법이 어? 위반은 아니야. 위반은 아닌데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는 어떤 금액을 뭐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회계는 보수주의라고 해가지고 보수적인 숫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관습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기업이 선호한다기보다도 감사인이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숫자를 공시할 때 이왕이면은 공격적인 숫자보다는 보수적인 숫자로 공시하는 게 투자자들이나 뭐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익을 좀 더 적게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보수주의는 반대로 이익을 좀 더 크게 인식하는 방법을 뭐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적이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읽어보면 회계학에서 보수주의란 불확실성 하에서 회계적 판단을 할 때 자산과 수익은 과대평가되지 않게, 부채와 비용은 과소평가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표 8-1 보면 공격형 보수형 재무제표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예제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데 그냥 공격적인 그러니까 두 회사가 거의 똑같은 뭐 성과를 낸 회사라고 했을 때 갑돌이라는 공격형 회사는 자산 총계가 148억이고 보수적인 갑순이라는 회사는 133억이야. 반대로 부채는 부채 총계를 보면은 갑돌은 80억. 뭐 큰 차이도 안 나네. 80억 9,500만 원. 그러니까 보수적인 게 자산은 더 작게 잡고 부채는 더 크게 잡고 손익계산서에서 이익도 보수적인 기업은 작게 잡아요. 예를 들어 그 감가상각을 뭐 공격형 기업은 정액법을 쓰는 거고 보수적인 기업은 정률법을 쓰는 거고요. 정률법이 초기에 상각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재고재산 평가도 공격적인 기업은 선입선출법을 쓰는 거죠.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예전 재고부터 팔렸다라고 보니까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 재고니까 제일 비싼 금액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만큼 이익이 더 커지는 거. 보수적인 기업은 뭐 평균법을 쓰겠죠. 그리고 뭐 재고자산의 저가평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요 책 요 과정에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전화기를 좀 안 꺼서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느라 정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 저가법, 우리 그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든지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은 우리 본론 그 수업하면서 진행을 여기 이쪽 챕터로 넘어와서 같이 내용을 봤던 거고요. 그 안 했던 게 이제 저가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4절 했고 241페이지에 나오는데 저가법이 뭐냐면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에 대한 가정은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걸로 한다고 했고 저가법은 뭐냐면 저가법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의 이 선입선출법이라든지 평균법으로 해서 계산한 단가 있잖아요. 이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면 이게 재고자산 금액이 되는 건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할 때 기말 재고자산 수량은 실사해서 카운트한 수량을 쓰고 단가는 내가 가정한 단가를 쓰는 거죠. 선입선출법이면 가장 마지막 단가부터 이제 요 수량에 맞춰 쓰는 거고 평균법이면 1년 동안 매입한 그 매입 단가의 평균 가지고 쓰는 건데 저가법이란 건 뭐냐면은 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유행을 타기도 하잖아요. 응? 유행을 타기도 해. 그래서 뭐 어떤 그 뽀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떤 장난감이 있었는데 뽀로로가 인기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 얘를 팔려면은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럴 때 이제 저가법을 쓴다라고 하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 Net Realizable Value였고 NRV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판매 예상 가격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뺀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재고를 지금 시장에 1,000원에 팔 수가 있어. 근데 이 1,000원에 팔기 위해서는 또 어떤 뭐 행사를 해야 돼 가지고 한 100원 정도 비용이 들어. 그럼 요 재고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900원이야. 그런데 내 장부에 있는 단가는 900원이 아니라 2,000원짜리야. 근데 재고자산은 2,000원, 개당 2,000원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900원짜리야. 그럼 1,100원만큼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1,100원만큼 줄여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재고가 재무상태표에 900원만 남아야 되는데 평가를 안 해주면 2,000원이 남게 돼.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평가손실 1,100원. 이것도 차감적 평가 계정을 써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100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 재무상태표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재고자산 어떤 상품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이 상품이었다. 상품이 뭐 2,000원이 있었다. 그런데 상품 밑에 상품 평가 충당금 1,100원 마이너스 해가지고 900원만큼 이렇게 공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써서 그렇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 계정 과목 이름은 상품이면은 뭐 상품 평가 손실, 상품 평가 충당금, 원재료면은 원재료 평가 손실, 원재료 평가 충당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게 이제 저가법입니다. 저가법을 하는 이유는 뭐 판매 수요 위협이나 대체 원가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그 재고자산의 마모 손상 도난 위험은
이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요거는 수량이 감소한 케이스예요. 수량이. 이런 거는 수량이 없어진 거야. 도난당하거나 뭐 망가졌거나 썩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평가 손실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건 평가 손실 이렇게 되는데 뭐 사과가 2,000원어치가 있었는데 1,000원어치가 썩었어. 그러면은 1,000원어치 썩은 거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고 1,000원만큼 없애줘야 되잖아요. 응? 이 썩어서 없어진 거는 그냥 재고자산을 그냥 바로 없애주는 거예요. 평가 충당금이 아니고 평가 손실이라고 안 하고 없어진 거는 이제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응? 자산이 없어졌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감모 손실하고 직접 없애줘. 응? 감모 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을 직접 차감한다. 이거는 정말 없어진 거를 회계 처리해 주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가격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안 해도 잘 안 걸려. 안 해도 잘 안 걸려요. 왜냐면 이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찾아내냐면은 회사의 재고자산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 있잖아요. 받아서 이게 일단 오래된 놈들을 찾아요. 오래된 놈들 중에서 입출고 내역이 거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 입출고 내역이 없어. 특히 출고가 없어. 입고도 없고 출고도 없어. 그러면 이 재고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없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뭐냐? 이게 어떤 재고냐? 설명을 하면 이게 그러면 시장에서 이만큼 이 원가에 팔릴 수 있는 거냐?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분석을 해봐서 원가보다 낮으면은 이 장부에 이 금액이 있으면 안 되고 이거 평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회사가 자발적으로 평가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다 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걸린 것 중에 어떤 건 걸리고 어떤 건 안 걸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적정한 거예요. 적정한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감가상각 방법의 평가 요것도 투자 활동하면서 정액법하고 정률법 비교하는 거를 봤습니다. 회계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거는 경영자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회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회사의 경영진이라고 했잖아요. 경영자의 몫이다라는 거고, 부정 방지와 회계 정보 유용성 향상을 위한 내부 점검. 이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미국의 엔론 사태가 났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막 도입된 제도긴 한데, 회사는 회계 부정이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회계 기록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문서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업무 분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갖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과 은행에서 입출금 업무를 하는 사람하고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업무 분장이 안 된 거죠. 내가 은행에서 돈 뺀 다음에 장부했다가는 거래처한테 물건값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를 기록하는 사람, 돈을 출금하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을 보면은 자금부가 있고 회계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승인 및 통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행위들을 할 때 결제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대기업들의 시스템을 보면 회계팀에서 붕괴를 하면 거래가 있어 붕괴를 하게 되면은 전표라는 거 붕괴장이 이제 전표라고 회계 전표라고 이 얘기 수업 시간에 했나 모르겠는데 회계 전표라는 걸 이제 써요. 전표를 쓰면은 여기 붕괴가 하나 돼 있어. 차변에 대변에 하고 저교에
설명이 쭉 돼 있어. 무슨 이런 거다. 분기 하나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전표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결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담당, 뭐 과장, 부장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승인이 돼야지 이 전표가 승인이 되면서 이 분기의 내용이 원장에 딱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전자결제로 다 하겠죠. 딱 ERP로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붕괴되면은 원장으로 가서 재무제표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붕괴를 그냥 막 한 거대로 재무제표로 그냥 막 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맞게 했는지 검사 받고 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내부 통제 제도라고 해요. 승인 통제, 또 물리적인 통제 뭐 이런 것들이죠. 돈은 금고에 있어야 되고 뭐 중요 뭐 비밀번호 이런 건 관리자만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물리적인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기적인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뭐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세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13장 재무제표 활용을 통한 기업 활동의 분석. 요거는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고, 요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실제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14장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회계윤리, 이것들도 수업 시간에 그 언급을 했던 건데, 회계감사가 왜 필요한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회사의 경영진이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감사 절차가 있는 거고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438페이지 보면 적격성과 독립성, 신의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적격성, 독립성. 실무적으로 독립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적격성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된다.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이제 정해놨죠. 뭐 공인회계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회계법인이 해야 되고, 공인회계사 개인이 할 수 없고, 개인이 하는 경우는 이제 감사반이라고 해가지고요. 회계법인을 구성하지 않은 그 개인 사무소 하는 회계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3명이 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이 이제 감사를 할 수 있고, 상장회사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계법인이 할 수 있고. 독립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독립성은 뭐냐면은 내가 감사를 하는 회사인데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의 회사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 정신적 독립성,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둘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외관상 독립성은 막 열거되어 있어요. 뭐 회사의 주식 몇 프로 이상 단 한 주라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감사인의 배우자가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이 회계법인의 소속 임원이 어떤 이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들은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독립성은 너무 이렇게 친해지면 안 돼. 회사랑 감사인이랑 감사하면서 막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이러다가 너무 친해졌어. 그 회사의 직원처럼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또 감사를 똑바로 할 수 없겠죠. 그런 거 이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 신의 성실성은 열심히 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일해라. 감사 보고서, 뭐 감사 의견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그 재무제표 보면서 얘기할 거고 4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감사 의견이에요. 적정 의견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고 정상적인 재무제표일 경우에 한정 의견은 뭐 위반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일부야. 나머진 괜찮아. 이런 게 이제 한정 의견. 뭐를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적정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고 의견 거절은 모르겠습니다. 감사 의견 표명을 거절합니다. 이거예요. 이 중에서 뭐 각 단계가 뭐 적정 의견이 제일 좋은 거고 한정이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거고 부적정 의견 거절은 뭐가 안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둘 다 안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정 의견만 나와도 회사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한정 의견만 나와도. 자, 나머지 다 얘기한 것들이고요. 제 이번 시간 수업은 오늘의 강의는 다른 것들 보통 2시간씩 이렇게 한 번 쉬고 녹화하고 또 이렇게 2시간씩 했는데 요번 챕터는 이제 1시간으로 마치고요. 나머지 1시간 정도 분량을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들을 때쯤에 맞춘 그 시점에 줌으로 할게요. 줌으로 할 테니까 뭐 줌은 내가 출석 체크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 줌 수업하는 거를 또 녹화를 해서 또 올려드리니까 줌으로 해서 실제 재무제표 사례들 보면서 뭐 이렇게 길게 할 거예요. 그거를 또 1시간 정도 할 거라 1시간 이상 하게 될 것 같은데 줌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원가 관리 회계를 시작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